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은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 32강 진출에 실패하며 충격적인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48개국으로 확대된 이번 대회에서 12개의 조별 3위 팀 중 상위 4팀에 포함되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선 무대에서 조기에 탈락하는 참담한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축구 팬들은 물론 축구계 전반에 큰 실망과 우려를 안겨주었는데, 그 이유는 이번 대회가 그 어느 때보다도 한국 축구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선 이번 대표팀은 역대 최고의 황금 세대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손흥민, 이강인, 황희찬, 김민재 등 해외 유스 리그에서 활약하는 선수들이 대거 포진하여 선수 개개인의 기량과 경험이 예전보다 훨씬 뛰어났습니다. 부상이나 컨디션 저하로 인한 주전 이탈도 거의 없었으며 선수 관리와 팀 구성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인 신호를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48개국 체제로 대회가 확대되면서 본선 진출 문턱이 낮아졌고, 한국은 비교적 쉬운 꿀조에 배정되어 멕시코, 체코,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대결하는 조편성 덕분에 32강 진출 가능성이 매우 높게 점쳐졌습니다. 더욱이 상대 팀들의 상황 역시 한국에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체코는 경기 이틀 전 멕시코 고지대에 도착해 충분한 고지대 적응이 어려웠고, 멕시코와 남아공은 핵심 선수들의 부상으로 전력이 약화된 상태였습니다. 반면 한국 대표팀은 대회 한 달 전부터 멕시코에 베이스 캠프를 차리고 고지대 적응에 만전을 기하는 등 이동거리와 체력 부담 면에서도 유리했습니다. 이런 환경적 이점까지 고려하면 조별리그 2위만 해도 16강에서 캐나다와 대결할 수 있었기에 충분히 해볼 만한 대진이었습니다. 또한 대표팀은 멘탈 코치와 외국인 전술 코치 등 전문 인력의 지원을 받았고, 선수들에게 지급된 포상금도 역대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이처럼 모든 조건이 완벽에 가까웠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홍명보 감독 체제에서 역대 최악의 성적을 기록하며 팬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이번 월드컵에서 대한민국은 1승 제물로 평가받던 팀이었음에도 32강 진출은커녕 조별리그에서 탈락하는 참담한 현실을 마주했습니다. 더욱이 이번 대회부터 48개국 체제로 확대되어 32강 진출 문턱이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32강에 들지 못했다는 점은 한국 축구의 경쟁력이 심각하게 떨어졌음을 보여주는 경고입니다. 만약 대회가 과거처럼 32개국 체제였다면 이번 성적은 본선 진출 자체가 불가능했을 수도 있다는 의미로, 단순히 이번 대회에서만 부진했던 것이 아니라 축구 전반적인 경쟁력 저하가 심각하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국제축구연맹 피파 랭킹도 현 21위에서 31위까지 10계단이나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어 향후 대표팀의 국제 경쟁력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해외 주요 스포츠 매체들 역시 한국 축구의 이번 성적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내놓으며 이 스쿼드로 32강 진출에 실패한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2014년 브라질 월드컵 당시 악몽이 재현되었다고 평가하고 홍명보 감독에게 확실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홍명보 감독 역시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지만, 지금까지의 발언을 보면 선수들의 경기력, 환경, 외부 요인에 대한 해명은 많았으나 정작 자신의 전술과 선택에 대한 명확한 책임 인정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에 많은 팬들은 감독이 말하는 책임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라는 의문을 제기하며 이번 실패 후에도 계속 팀을 맡아 아시안컵까지 이끌 것인지, 아니면 자진 사퇴할 의지가 있는지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는 손흥민 선수가 풀타임으로 뛸 수 있는 마지막 월드컵이었고, 이강인 선수 역시 다음 대회에서는 30대에 접어들기에 현재 핵심 선수들이 최고의 전성기 때 맞는 월드컵을 이렇게 허무하게 마감한 데 대한 책임은 분명히 감독 본인이 져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보여준 행보는 너무 무책임하고 무기력해 팬들의 실망과 분노만 키웠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2014년 월드컵 탈락의 명예를 회복하겠다며 대표팀 사령탑으로 복귀했지만, 실제로는 그 실패를 반복하는 데 그친 인상을 지우기 어렵습니다. 지난 3년간 홍명보 감독이 한국 축구를 위해 무엇을 발전시켰는지, 어떤 변화를 이끌어냈는지 묻고 싶습니다. 2014년 실패 이후 12년이 지났음에도 축구협회장과 감독은 대부분 같은 인물이었고, 그 사이 혁신이나 체질 개선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참으로 안타깝고 씁쓸한 현실이며 이번 월드컵 탈락을 단순한 위기의 끝이 아닌 오히려 한국 축구의 위기의 시작으로 봐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 한국 축구가 이 지경까지 몰렸고 왜 지금부터가 진짜 위기의 시작인지 심층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번 대회 이전부터 한국 축구는 계속해서 경고 신호를 보내왔습니다. 지난 아시안컵에서는 벤투 감독이 사임하고 클린스만 감독이 부임했으나 4강에서 요르단에 패배하며 조기 탈락했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은 유럽에서 전술적 취약성과 근무 태도 문제로 평가절하된 인물이었음에도 축구협회장이 독단적으로 선임했고 아시안컵 이후 선수들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손흥민과 이강인 두 에이스 선수 간의 갈등마저 어른들이 방패 삼아 숨는 듯한 태도를 보였고 협회는 문제를 인정하면서도 해결책 마련에는 소극적이었습니다. 결국 선수단 기강을 다잡기 위해 홍명보 감독이 다시 부임했으나 선임 과정에서부터 공정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며 국민 신뢰를 잃었습니다. 축구협회는 국민적 반발을 무시했고 팬들은 무력감과 실망감에 경기장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월드컵 직전 평가전에는 관중이 거의 없었는데 홍명보 감독은 월드컵 성적을 내면 여론이 돌아설 것이라 기대했으나 결과는 그 기대마저 저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의 뻔뻔함과 무책임함은 팬들에게 큰 실망으로 다가왔습니다. 전술적으로도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불과 1년 전까지 안정적으로 사용해오던 4백 시스템을 갑자기 3백으로 전환했으나 조별리그 3경기 모두 실점하며 모두 패배했습니다. 윙백 활용도 미흡했고 중원 선수들은 고립되어 빌드업에도 심각한 문제점이 반복되었습니다. 공격 역시 선수 개인 능력에만 의존하는 단조로운 패턴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손흥민과 이강인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는 공격은 조직적인 움직임이나 약속된 플레이가 전혀 없었고 이는 현대 축구의 필수 요소인 선수 간 유기적 연계와 공간 창출을 저해하는 전술적 한계로 작용했습니다. 최근 공개된 다큐멘터리에서 홍명보 감독이 선수들에게 양 사이드 선수들은 내려와서 볼 받지 말고 자기 자리를 지켜라고 지시하는 장면이 나왔는데 이는 윙백들이 내려와서 공격 전개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전술적 선택임을 보여줍니다. 현대 축구에서 윙백의 공격 가담은 매우 중요한데 이를 제한하는 것은 팀 공격을 더욱 정체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러한 전술적 혼선과 명확한 방향성 부재는 결국 무기력한 경기력으로 이어졌고 팬들은 감독이 선수들의 움직임을 제한하면서 공격이 더 무기력해졌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선수 기용에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들이 많았습니다. 체코전에서 손흥민 교체가 효과를 보자 비슷한 교체 패턴을 반복했으나 실패했고 남아공전에서는 손흥민과 이재성을 제외한 황희찬, 오영규를 선발로 내세웠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경기 중 이강인 선수가 지금 투입해야 한다고 벤치에서 요구했지만 감독은 김민재 선수를 빼고 박진섭을 투입하는 등 이해하기 어려운 선택을 했고 김민재 선수도 이에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특히 멕시코전과 남아공전에서 드러난 선수단과 감독 간 불협화음은 원팀 정신과 거리가 멀었으며 감독은 경기력 저하의 원인으로 멕시코 몬테레이의 더위를 언급했으나 팬들은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할지 혼란스러웠습니다. 감독이 팀 문제를 제대로 진단하지 못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는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홍명보 감독은 자신의 박사 논문에서 월드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감독의 책임이라고 강조했지만 실제로는 선수들의 실수를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책임을 선수들에게 돌리는 모습을 보여 팬들의 분노를 자아냈습니다. 이는 책임 회피와 무책임함의 극치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웃나라 일본 축구는 최근 10경기에서 2승 3무 5패로 한국과 비슷한 성적을 기록했으나 최근 3번의 한일전에서는 모두 0대2, 0대3, 0대3으로 완승을 거두며 3경기 동안 7골을 넣고 단 한 골도 내주지 않는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본은 지난해 브라질, 올해 잉글랜드까지 상대로 승리를 거두었고 이번 월드컵에서도 네덜란드, 스웨덴, 튀니지라는 어려운 조에서 무패로 32강에 진출하는 등 월등한 성과를 내며 한국과의 격차를 점점 벌리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성인 대표팀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를 책임질 U23 올림픽 대표팀도 심각하게 무너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황선호 감독 체제에서 2024 파리 올림픽 진출에 40년 만에 실패했고 이후 1년간 감독 공석 상태가 이어지며
어린 선수들의 성장 기회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새로 부임한 이민성 감독 체제에서도 성과는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U23 아시안컵 예선에서는 우즈베키스탄에 패배했고 본선에서는 베트남의 패해 4위에 머물렀으며 평가전에서도 미국의 1대4, 중국과 키르기스스탄에도 연달아 패하는 등 지속적인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도 불구하고 U23 대표팀에는 김지수, 양민혁, 윤도혁, 이현주, 이영준 등 유망주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특히 김은중 감독이 2019년 월드컵에서 4강 신화를 이끌었던 세대가 성장하고 있음에도 성과는 오히려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월드컵 조별리그 탈락은 갑작스러운 충격이 아니라 오랜 기간 쌓여온 구조적 문제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온 결과입니다. 성인 대표팀은 정체성을 상실했고 일본과의 격차는 더욱 벌어졌으며 유망주 대표팀도 흔들리고 있어 한국 축구 전반이 위기에 빠진 상황입니다. 지금 당장 근본적인 변화를 이루지 못한다면 이번 탈락은 끝이 아니라 더 큰 추락과 쇠퇴의 시작일 수밖에 없습니다. 월드컵 직전 축구협회는 이번 사태에 대해 사과와 개혁을 발표했으나 팬들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축구협회는 그동안 클린스만 감독 선임 과정, 승부 조작, 축구인 기습 사면, 독단적 운영 등 수많은 논란을 일으켜왔고 이번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도 불투명했습니다. 절차적 하자가 명확히 드러났고 법원에서도 감독 선임에 문제가 있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특히 당시 감독 선임 권한이 없던 임생이사가 독단적으로 홍명보 감독을 만나 선임을 권유한 점은 큰 문제였습니다. 전력강화위원장이었던 정유성 위원장이 사퇴한 후 협회와 위원회 간 권한 위임 과정도 불분명했으며 법원은 협회가 적법한 권한 위임을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정 위원장도 본인이 권한을 위임한 적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절차적 문제와 불투명한 인사 운영은 한국 축구 신뢰를 더욱 떨어뜨리는 요인입니다. 이처럼 이번 월드컵 실패는 단순한 경기력 저하를 넘어 한국 축구의 전반적인 시스템 문제, 리더십 부재, 전술적 혼선, 협회 내부 불투명 운영까지 복합적으로 얽힌 구조적 위기입니다. 이제는 축구 팬들과 국민들이 함께 목소리를 높여 진정한 개혁과 변화를 요구해야 할 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 축구는 세계 무대에서 경쟁력을 잃고 장기 침체에 빠질 위험이 큽니다. 최근 사회와 정치권에서는 축구협회 개혁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 중 축구협회 개혁이 명확히 포함되어 있어 그 중요성이 한층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구호나 형식적 변화가 아니라 근본적 체질 개선과 구조적 혁신을 요구하는 상황임을 의미합니다. 축구협회는 여러 차례 불거진 비리와 미흡한 운영으로 국민 신뢰를 잃었고 정부의 지속적 압박과 사회적 요구가 맞물려 결국 현직 회장이 사퇴하는 사태를 맞았습니다. 정치권 개입과 정부 차원의 개혁 추진은 축구계 내부 자정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심각한 문제들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축구 팬들은 회장 교체만으로 협회가 즉각 달라질 것이라 기대하지 않습니다. 회장은 축구인, 시도협회 관계자, 지도자, 심판 등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에 의해 선출되기에 기존 이해관계와 체제가 유지된다면 회장 한 명 바뀌어도 구조적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현실적 인식이 강합니다. 실제로 지난 선거에서 190명의 선거인단 중 156명이 현 회장을 지지해 기존 체제 유지 성향이 뚜렷했으며 근본적 변화를 이끌어낼 인물 등장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결국 축구협회의 견고한 구조가 누구를 회장으로 뽑든 체질 개선을 어렵게 만드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도자 협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장 사퇴 발표 후 지도자들 사이에서는 아쉬움과 유감의 목소리가 나오고 축구인 사이에서는 여전히 외국인 감독 선임에 대한 반대 의견이 존재합니다. 임생 이사에 외국인 감독이 오면 선수 적응이 어렵다는 주장은 시대착오적이고 비합리적입니다. 벤투 감독 시절 대표팀은 월드컵 16강 진출 성과를 냈고 선수들도 벤투 감독의 체계적 훈련과 코칭에 긍정적 평가를 했습니다. 외국인 감독 적응 문제 주장은 내부 기득권 유지 논리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또한 외국인 감독 선임 반대는 자기 밥그릇 챙기기 의도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축구계 내부에서 영향력 유지를 위해 특정 인물을 밀어주는 관행이 20년 이상 반복되어 온 불편한 현실입니다.
반면 과거 외국인 감독 후보였던 거스 포익 감독은 K리그 입성 1년 만에 전북 현대를 리그 우승으로 이끌며 외국인 감독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을 깨뜨렸습니다. 홍명보 감독 체제의 문제점은 다큐멘터리에서 드러났는데 경기 전 미팅에서 싸워라, 끊임없이 싸워라 등 원초적이고 단편적인 지도 방식이 반복되며 팀 분위기와 전술 완성도를 높이지 못한 점이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무엇보다 감독 한 명 교체만으로는 축구협회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감독 선임 과정 투명성, 성과 평가 기준, 협회 의사결정 구조 전반의 개혁이 병행되어야 진정한 변화가 가능하며 그렇지 않으면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팬들의 실망만 커질 뿐입니다. 최근 대표팀 경기 결과에서는 선수들조차 이미 예견된 실패를 받아들이는 듯한 체념감이 느껴집니다. 과거 경기 패배가 분노를 불러일으켰다면 지금은 무력감과 무관심이 자리잡아 3년 이상 누적된 팬들의 절망감이 심각합니다. 홍명보 퇴진, 구호와 공정한 시스템 요구가 이어졌으나 근본 변화가 없어 예견된 결과를 경험한 팬들의 아픔은 매우 큽니다. 2014년 브라질 월드컵 이후에도 박지성, 이영표, 박주영 등 대표 인사들이 문제를 지적했으나 협회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반복되는 실패와 무책임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팬들은 점점 축구를 떠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K리그 및 대표팀 경기 관중 수 급감은 이러한 실망감이 현실화된 결과입니다. 따라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축구협회 구조를 처음부터 재설계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개혁이 절실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도 대한민국 축구는 반복되는 실패를 겪으며 팬과 국민 모두 피해를 입게 될 것입니다. 이번 월드컵 무대에서 선수들과 팬들이 느낀 무기력함은 극에 달했으며 마치 힘을 잃고 동력 없이 경기를 치르는 듯한 모습이 강했습니다. 이는 표면적 문제 해결만으로는 개선이 불가능함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은 이번 한국 축구의 위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자유롭게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아직 월드컵 경기가 많이 남아있으니 모두 함께 응원하며 끝까지 열정을 잃지 말고 즐겨보도록 합시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